샹들리에가 바람도 없는데 가볍게 떨렸다. 서울 한복판, 한 호텔의 그랜드 볼룸. 한빛재단 20주년 자선 갈라라는 검은 비단 현수막이 무대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거울 벽에는 수백 개의 조명이 별빛처럼 흩어졌다. 하얀 린넨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마다 크리스탈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참깨 소스 향이 은은하게 풍기는 연어 카나페를 집어든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예고 없이 번쩍번쩍 터질 때마다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정면을 내주었다. 오늘 밤 이곳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들어올렸다. 여러분, 한빛재단의 20회, 숫자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 계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재국 이사장님. 웅성거림이 잠시 갈 곳을 잃고 사라졌다. 박수가 규칙을 찾아 커다랗게 부풀었다. 검은 턱시도에 해바라기 핀처럼 노란 포켓치프를 꽂은 남자가 나타났다. 한재국. 그의 움직임은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러웠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미소를 멈추는 시점, 눈빛이 머무는 길이까지 모두 정확했다. 그는 마이크 가까이에 입술을 가져가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에 조그만 의자를 놓았을 뿐입니다. 자리를 채운 건 여러분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손바닥을 펼치자 스태프가 미리 준비한 슬라이드가 스크린 위에 떠올랐다. 재단의 지난 프로젝트, 농촌 아동을 위한 공부방, 병원비 지원, 청소년 멘토링. 숫자와 사진들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박수는 조금씩 더 따뜻해졌다. 손님들 틈에서 서윤아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잔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돋보기를 씌운 듯한 조명이 무대에 내리꽂히고 반사된 빛이 천천히 객석을 훑었다. 빛이 그녀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다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윤아는 숨을 고르듯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깨 옆에서 누군가의 손이 가볍게 닿았다. 윤아야, 서미경이었다. 진주 목걸이 사이로 목에 야른 곡선이 드러났다. 지나치게 완벽한 화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는 피곤의 그림자. 미경은 딸의 잔을 자신의 쪽으로 이끌며 반쯤 웃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자. 엄마 윤아는 시선을 무대로 고정한 채 낮게 대답했다. 저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디선가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나요. 무대 위의 남자는 다시 말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객석 왼편 앞줄을 가리켰다. 제 아내 서미경, 그리고 제 딸 서윤아.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을 비쳤다. 미경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윤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박수가 한 번 더 터졌다. 누군가 그들의 테이블로 손을 내밀었다. 사모님, 언제 봐도 우아하세요. 미경은 상투적인 칭찬에 익숙해져 있었다. 클러치 백을 한 손으로 더 세게 움켜쥔 것만이 떨림을 드러냈다.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가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 유명 화가의 수채화, 운동선수의 사인 유니폼, 기업 대표가 내놓은 만찬권. 사람들의 숫자가 오르내리고 장내에는 호전적인 흥분 대신 사회적 선의를 표방하는 온도의 흥이 감돌았다. 그 사이사이 한재국은 테이블마다 이동하며 짧고 정확한 인사를 건넸다. 누군가에게는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누군가에게는 아이의 진학을 물었다. 지난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곧 시작합니다. 그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혹은 뛰어나게 보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윤아는 그를 눈으로 쫓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금방 사라졌다가도 그가 웃을 때마다 주위의 시선이 모이며 위치가 드러났다. 윤아는 샴페인을 입술에만 대고 내려놓았다. 손가락에 남은 차가움이 위로의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려다 멈추었다. 대신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남자의 낮은 목소리에 귀가 갔다. 한 이사장님은 진짜 복이 많지. 훌륭한 아내에 똑똑한 딸, 가족이 완벽해야 일이 완벽하게 굴러가니까. 가족이 브랜드죠. 다른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다. 윤아는 그 말을 낚아채듯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가족이 브랜드.
그 단어는 오래전부터 귀에 박혀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리본처럼 보기에는 예쁘지만 목을 천천히 조르는 낯선 압박. 한재국이 그들의 앞에 섰다. 미경 씨, 괜찮아요? 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몸의 각도는 카메라를 향해 열려 있었다.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각도, 미소가 가장 잘 보이는 거리. 네, 미경은 짧게 답했다. 그는 유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나, 오늘 발표 자료 어땠니? 대학생 눈에도 민망하지 않았지? 숫자는 정확했어요. 유나가 말했다. 이야기는 더 정확했고요. 그의 미간에 아주 짧게 주름이 잡혔다가 사라졌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여야지.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를 먹고 크잖아. 네, 유나는 미소 같지 않은 미소를 지었다. 어른들도요.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다. 어쩌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누군가의 칭찬과 감사가 둥근 빵처럼 넘쳐 흘렀다. 말의 모서리는 그 속에서 쉽게 닳아 없어졌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유나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 행사장을 가로질렀다. 구석에 설치된 임시 사무 공간 쪽으로 발걸음을 틀었다. 스태프들이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고 비상계단 앞에 놓인 페트병들이 반쯤 비워져 있었다. 유나는 그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벽에 기대어 작은 숨을 뱉었다. 정장 재킷 안쪽 포켓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그 아래에 저장된 목록, 녹음 파일, 사진들, 짧은 메모. 그녀는 습관처럼 스크롤을 내려가다 엄지손가락을 멈췄다. 몇 달 전, 거실 한쪽에서 가만히 들었던 낮고 낯선 목소리. 증거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 한 문장이 귀 안쪽을 긁고 지나갔다. 호텔의 냉기가 손목을 타고 올라왔다. 유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경이었다. 모서리를 돌아 나온 그녀의 얼굴이 조명을 벗어나며 잘린 그림자처럼 어두워졌다. 가까이 다가오자 진한 파운데이션 사이로 야른 자국이 보였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급하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손끝이 떨렸다. 추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미경의 목소리는 무대 위 핀조명처럼 조심스럽고 희미했다. 괜찮아요. 유나는 시선을 낮췄다. 엄마가 더 차가워 보여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엷은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가자며 손짓했다. 유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따라 나섰다. 볼룸의 문이 다시 열리자 음악과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사이로 제국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저는 제가 가진 걸 나누는 대신 가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으며 그 문장을 삼켰다. 사랑. 그는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단어를 꺼낼 때마다 유나의 머릿속에는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와 누군가의 비명 같은 숨이 함께 떠올랐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천천히 주먹이 되었다가 풀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겨받아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사이 제국은 무대 앞으로 조금 더 걸어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었다. 아주 조용한 숨 고르기를 하고 덧붙였다. 제 곁에서 가장 가까이, 조용히, 늘 같은 자리에서 버텨준 사람. 제 아내에게 박수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박수를 보냈다. 미경은 선뜻 일어나지 못했다. 유나가 옆에서 팔꿈치를 살짝 밀어 올렸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빛은 표정을 지워버리고 윤곽만 남겼다. 유나는 엄마의 옆선에서 작은 떨림을 보았다. 그 떨림은 관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봐야 할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떨림이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사람들의 파도가 한꺼번에 출구 쪽으로 흘러갔다. 제국은 VIP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사진사가 그들을 불러 세워 두 손을 모으게 하고 어깨를 약간 기울이게 하고 미소를 조금 더 깊게 하라 했다. 유나는 그 틈을 비집고 엄마와 함께 홀 가장자리로 나왔다. 벽면에 걸린 장식용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치고 흔들렸다. 엄마,
유나가 낮게 불렀다. 응. 오늘 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자고 했죠. 유나는 엄마의 손을 살짝 잡았다. 문득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깨닫고 더 세게 감았다. 그럼 하나만, 단 한 가지만. 미경이 눈을 돌렸다. 뭔데? 유나는 고개를 들어 무대 쪽을 보았다. 비워진 무대 위에서 스태프가 케이블을 걷고 있었다. 반짝이던 조명은 절반 이상 꺼졌고 의자들은 제자리를 잃은 채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장면을 잠깐 바라보았다가 다시 엄마에게 눈을 돌렸다. 엄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엄마 머리카락을 움켜잡던 날. 기억나. 미경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렸다. 순간 웃음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약하고 울음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젖지 않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빼지 않고 더 깊숙이 맞잡았다. 유나는 그 손의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손도 떨려야 한다면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기를 바랐다. 멀리서 제국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미경 씨, 유나, 그의 발걸음이 소리 없이 부드러웠다. 사진사가 따라왔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한 장만 더 줘. 오늘의 주인공들. 유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였다. 손등을 한번 쓸어 미세한 떨림의 흔적을 거두었다. 그녀는 엄마와 나란히 섰다. 카메라를 향해 어깨를 약간 기울였다. 렌즈가 그들을 삼킨다. 사진사가 외쳤다. 하나, 둘. 유나는 입술을 살짝 올렸다. 셔터 소리가 났다. 빛이 번쩍했다. 그리고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소리가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울렸다. 그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금속성의 마찰음. 그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침착하게 숨을 들이켰다. 이 밤의 사진은 오래 남을 것이다. 그 사진 속에서 누군가는 완벽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는 아직 찍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그녀가 찍을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어느 골목, 습기가 눅눅하게 밴 지하 반지하방. 창문 틈으로는 자동차 소음과 빗물 고이는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7년 전 서미경과 딸 유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갔고 형광등은 자주 깜빡였다. 작은 싱크대 위 냄비에서는 라면, 국물이 끓어오르며 거품을 토했다. 미경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번 저었다. 뺨은 파리했고 손목은 마르고 굳은 살로 거칠었다. 유나야, 밥 먹자. 그녀가 작은 식탁에라면 두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반지하 창가에서 흘러들던 불빛이 식탁 위 김치 접시 하나와 물컵 2개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 유나는 방 구석 책상에 앉아 있었다. 교과서를 펼쳐놓았지만 집중하지 못한 채 펜을 만지작거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일정치 않게 들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 또 라면이에요? 목소리는 작았다. 엄마를 원망하기보다는 스스로도 조심하는 어투였다. 미경은 잠시 대답을 멈추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물병, 묵은 김치, 그리고 이미 상해 버린 우유 한 팩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내일은 꼭 다른 거 해줄게. 하지만 본인도 그것이 약속이 되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 지갑 속엔 동전 몇 개와 낡은 교통카드뿐이었으니까. 유나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먹었다. 엄마, 언제쯤 좋은 일자리 구해요? 질문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곧, 금방.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 그러나 속으로는 텅 빈 절망이 자리를 잡았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소가 열렸다. 미경은 설거지를 도우며 남은 음식을 얻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붉게 부어올라도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무렵 복지관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단정한 미소, 손에는 과일 박스가 들려 있었다. 한재국 이사장님, 오셨군요. 복지관 관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제국은 겸손한 어투로 대답하며 어르신들과 악수를 나눴다. 할머니 한 분의 손을 잡고 무릎 건강을 물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 모습에 미경은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다. 봉사가 끝나고 제국이 미경에게 다가왔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아, 네, 미경은 당황하며 명함을 받았다. 한빛재단 이사장 한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이 혼자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미경은 순간 눈치를 보다가 작게 대답했다. 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듯 말했다. 미경은 그 따뜻한 시선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미경과 유나를 만나 저녁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대형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유나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유나는 수줍게 감사해요라고 말했고 제국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고 대답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딸이 아버지의 손길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세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유나는 낯설지만 따뜻한 남자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미경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날 제국은 한강을 내려다보는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미경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경은 놀라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신과 유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결국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국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다. 고급 드레스, 고급 예식장, 화려한 하객. 미경은 부담을 느꼈지만 동시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 믿었다. 결혼식 날 제국은 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미경은 그 순간을 믿었다. 가난과 외로움의 끝에 드디어 안식이 찾아왔다고.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지. 결혼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 거실. 제국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우리 아내, 오늘도 수고했지. 미경은 얼굴을 붉히며 꽃을 받았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유나는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다. 제국은 옆에 앉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 공식을 쓰면 쉽게 풀 수 있어. 알겠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했다. 미경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 좋은 아빠구나. 그러나 그날 밤 제국은 서재에서 전화를 받으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 주 안에 끝내. 언론에 제대로 알렸나? 우연히 화장실에 가던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낮 동안 보여주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유나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귀에 맴도는 건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방금 들었던 냉혹한 명령이었다. 증거가 남으면 안 된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음 한켠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향기로운 빵과 커피가 놓였다. 제국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나 유나는 그의 웃음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빵을 찢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웃음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 거지?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존경이나 애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식어가는 의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외부에서는 완벽한 삶의 표본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결혼 초기의 화려함과 달콤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미경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가 깊게 드리워졌다. 제국은 여전히 언론과 대중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사회사업가로 비쳤지만 집안에서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작은 짜증이었다. 회의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늦게 들어와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는 늘 같은 말로 시작했다. 미경은 조용히 물을 내주고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TV 볼륨을 낮추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이 실수로 쓰러졌다. 빨간 액체가 서류 위에 번져들었다. 미경이 허겁지겁 닦으려는 순간 제국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녀의 뺨을 내리쳤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건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미경은 충격에 굳은 채 멈췄다. 그 옆방에서 책을 읽던 유나가 순간 몸을 떨며 책장을 덮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에 손자국이 선명히 찍힌 걸 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미경은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뺨 위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술 때문이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지만 거울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미 믿음을 잃고 있었다. 제국의 변하는 모습은 점점 뚜렷해졌다. 예전에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는 사라지고 대신 쉽게 화내고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폭발하는 사람이 되었다. 미경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에서는 두려움에 눌려 있었다. 유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매번 멍을 화장으로 가리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들을. 그러나 그 괜찮음이 얼마나 허약한 거짓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제국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는 몇 개 풀어져 있었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밥 차렸어? 날카로운 목소리의 미경은 급히 주방으로 향했다. 이미 차려둔 저녁이 식탁 위에 있었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술잔을 찾았다. 여보, 요즘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이 걱정돼서. 미경이 조심스레 말하자 제국은 곧바로 화를 냈다. 닥쳐. 내가 뭘 알아. 내가 벌어온 게 있냐고.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반지하에서 라면이나 끓이고 있었겠지. 그 말은 미경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관에 들어서던 유나의 귀에는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렸다. 유나는 주먹을 쥐었다. 참으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와 차갑게 물었다. 아빠,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제국은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냐? 미경이 다급히 나섰다. 유나야, 들어가. 제발.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제국은 미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그녀는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떨렸다. 제국은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관문 쪽에는 아직도 유나의 신발이 젖은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부축하며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거울 앞에서 얼굴에 새겨진 멍을 감추려 했었다.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유나는 방문 앞에서 그 말을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다 봤어요. 아니야. 술 때문에 잠깐 그런 거야.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공부만 해. 아니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위해 뭔가 해야 할 때예요. 미경은 불안에 휩싸였다. 딸의 눈빛은 이미 아이가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방 안에서 혼자 자료들을 정리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찍은 계좌 내역 사진, 전화통화 녹음,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를 기록한 메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의 불빛은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속에 감춰진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유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엄마를 더 이상 이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창가 자리는 햇살이 기울 때마다 금빛으로 물들었다. 서유나는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시선은 활자 위에 고정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난밤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날카로운 손길, 벽에 부딪히며 쓰러진 엄마, 그리고 스스로를 달래려던 엄마의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가슴속에서 굳어져 차갑게 남았다. 유나는 공책을 꺼내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 단순한 기록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증거였다. 몇 주 전부터 그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을 적어두고 있었다. 누군가는 일기라고 부르겠지만 유나에게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무기였다.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목록을 스크롤하던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증거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차갑게 낮은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귓가에 울렸다. 전날 밤 몰래 녹음한 통화였다. 그 목소리가 친절한 아버지의 얼굴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유나는 이 파일을 다시 듣고도 가슴이 쿵쿵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베어들었지만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커졌다. 아버지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엄마를 지키려면 다른 길은 없었다. 그날 오후 유나는 가까운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났다. 같은 학과에서 만난 친구로 법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었다.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민호는 유나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얼굴이 왜 그래? 며칠째 잠 못 잔 것 같아 민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유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내가 말하면 믿어줄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든 말해봐. 유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아빠가, 아니, 의부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 이 안에 그 증거가 있어.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후원금을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엄마를 때려. 어제도 봤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경찰에 바로 신고해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모으고 있어.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장난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혹시 들키면. 알아.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어.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법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유나는 그 말에 작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유나는 아버지의 서재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계약, 정치인들한테 제대로 전달했지? 문제 생기면 다 끝장이야. 그 순간, 유나는 휴대폰을 켜 녹음을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더 단단히 쥐었다. 회의가 끝난 뒤 제국이 서재 문을 열자 유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의심의 눈길을 잠시 보냈지만 곧 미소로 바꾸며 물었다. 뭐 하니? 과제요. 유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가슴은 요동쳤다. 밤이 되자 유나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복사본을 USB에 저장해 민호에게 건넸다. 만약 내가 위험해지면 이걸 언론에 넘겨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그러나 유나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이었다.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단순한 증거 몇 개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 모든 걸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유나는 떠올렸다. 아버지의 곁에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한 사람, 비서 김도현. 그가 5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모든 문서와 통화를 관리했다.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며칠 뒤, 유나는 일부러 아버지를 따라 재단 사무실에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김도현을 눈여겨보았다. 그는 늘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종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 무렵, 유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비서님,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여기서는 안 돼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해요. 그날 밤, 근처 카페 구석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나는 가방에서 자료 일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저도 알아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비서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도현의 손이 순간 멈췄다. 얼굴에는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엄마가 매일 맞고 있어요. 유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을 좀 줘, 생각해보겠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불안이 일었다. 그가 과연 진심으로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는 혼잣말했다. 어떤 길이든 이제 멈추지 않아. 끝까지 간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도시 속에서 유나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한 자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김도현은 집무실에서 불이 꺼진 채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제국 곁에서 5년을 버텨왔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처음엔 그저 선행재단의 운영을 돕는 일이라 믿었지만 점점 후원금이 사라지고 정치인들의 뒷거래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스스로가 공범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서유나의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매일 맞고 있어요. 이제는 도와주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동안 외면하고 침묵했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그는 제국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서류철 속에는 복잡한 계좌 내역이 있었고 USB에는 수년간 쌓인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정치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업 후원자와의 거래, 그리고 제국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 도연은 그것들을 손에 쥐고도 늘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퇴근 후 그는 다시 유나를 불러냈다. 잠시 시간 있어.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방을 열었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 작은 USB를 건네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 뇌물 명단, 통화 기록. 하지만 내 이름은 지금 당장은 비밀로 해달라. 나도 아직 두렵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USB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 장치가 아니라 한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였다. 약속할게요. 절대 함부로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해야겠지.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한제국이었다. 내일 감사단이 재단 사무실에 온다.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늘한 목소리의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며칠 뒤 집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제국은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었고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화를 냈다. 서미경은 그가 손만 들면 움츠러들었고 유나는 점점 더 굳세어졌다. 어느 저녁 제국은 서재를 몰래 뒤졌다. 유나가 들고 있던 USB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며 마침내 연필꽂이 뒤에 숨겨진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그는 비웃으며 손에 쥐고 껍질을 꺾어버렸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아버지가 손에 USB를 쥔 채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며 눈이 커졌다. 그건 제 거예요. 내 거지. 이런 걸로 날 협박하려고 했나? 이제 끝이다. 제국은 파편을 바닥에 던졌다. 유나는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유나는 이미 복사본을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 그날 밤 유나는 파편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당신이 웃는 동안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다. 한빛재단 대규모 후원금 횡령 의혹. 내부 제보자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도연이 서류 봉투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잡혔다. 5년간 이사장과 함께 일하면서 목격한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제국은 뉴스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방안을 서성였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배신자 같은 놈.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유나는 차갑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도 저도 더는 두렵지 않아요. 제국은 딸을 노려보았다. 너,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냐? 유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빠가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날 오후 검찰 수사관들이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류와 컴퓨터가 박스에 담겨 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후원자들은 배신감을 드러냈다. 제국은 거실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뉴스를 지켜봤다. 경찰이 곧 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박제국 씨,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미경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유나는 엄마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언론의 관심, 재판의 과정, 그리고 사회적 파장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밤중 박제국의 빈 아파트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언론은 그의 체포 소식을 연일 다뤘고 재단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한 뒤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서미경과 서유나에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국이 구속된 직후 기자들은 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사모님, 따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경은 얼굴을 가리며 현관문을 닫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유나는 차분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숨으면 안 돼요. 아빠가 저지른 일인데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며칠 뒤 미경은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쥐어져 있었다. 담당 검사가 물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미경은 입술을 깨물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차례 맞았습니다. 이건 제가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검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횡령과 뇌물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드러난다면 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제국은 여전히 막강한 인맥을 통해 외부의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언론 일부는 정치적 음모라며 글을 두둔했고 몇몇 후원자들은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믿고 싶다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윤하는 이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을 속여왔어. 이번에도 똑같아. 가면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척할 거야. 실제로 며칠 뒤 열린 첫 공판에서 박제국은 수의를 입고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그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결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재단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윤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희생자인 척, 그러나 집안에서는 폭군이었다. 검사가 USB에 담긴 음성 녹음을 틀자 법정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증거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 주 안에 끝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차갑고 냉혹한 제국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몇몇 방청객은 숨을 삼켰고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젖히며 말했다. 장난 삼아 한 말이 왜곡된 겁니다.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미경은 몸을 떨었다. 공판이 끝난 뒤 윤하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윤하 양, 아버지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담담히 대답했다.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제 엄마를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을 속인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이 되었다. 딸 윤하, 박제국 부인 학대와 횡령 폭로, 사회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제국의 반격도 곧 시작됐다. 그의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했다. 모든 것은 가정 내의 불화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딸과 아내의 과장된 주장일 뿐이며 검찰은 무리하게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의 귀에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뒤섞였다. 가족이 배신한 거 아냐? 돈맛을 보더니 욕심이 난 거지. 윤하는 그 댓글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다짐했다. 민호,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언론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민호는 노트북을 여러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는 충분히 강력하지만 결정타가 필요해. 예를 들어 해외 계좌라든가 직접적인 뇌물 전달 정황 같은 것. 윤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본 서류를 떠올렸다.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었다. 그때는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계좌 아직 남아있어. 며칠 뒤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스위스 계좌를 확인했고 실제로 수백억 원이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언론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보도했다. 자선사업가의 민낯, 해외 계좌에 숨긴 거액, 이번에는 변호인도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윤하는 엄마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실을 끝까지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엄마의 증언이 필요해. 미경은 두 손을 꼭 쥐었다.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딸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 더 이상 숨지 않을게. 나도 법정에서 말하겠어. 며칠 후 열린 공판에서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수년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은 남편이 저를 협박하던 날의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울려나온 목소리. 지은이한테 이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제국의 협박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펜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제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배은 망덕한 것들.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어. 재판장은 책상을 두드리며 호통쳤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유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더는 두려움이 없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고 있음을.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6개월이 지난 지금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박제국이 앉아 있었다. 과거 명품 정장을 입고 미소 짓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수의 차림에 야윈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교만과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증인, 서유나를 호명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유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또렷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두려움과 혼란 속에 떨던 소녀였지만 이제는 성숙한 청년으로 서 있었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했다. 방청석에 있던 어머니 서미경은 눈가가 젖으며 딸을 바라봤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의부사버지입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유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밤마다 들려온 수상한 통화,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 몰래 녹음한 파일, 그리고 해외 계좌의 흔적까지. 그녀는 단순한 목격자에 머물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수집했던 과정을 증언했다. 검사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이 자선재단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네, 여러 차례 봤습니다. 후원금이 개인 생활비로 쓰였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이 건네진 정황을 서류와 통화 내용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움직였고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유나의 증언이 끝나자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 당신은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실을 과장한 건 아닌가요? 유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추후 진술을 허락했다. 박제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익숙한 연설조로 바뀌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실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선의로 시작한 일을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상처 입혔습니다. 제 아내와 딸에게 사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눈물 섞인 애원으로 바뀌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정말 반성하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러나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다. 정말 반성하신다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1억 5천만 달러도 반납하시겠습니까? 순간 법정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박제국을 바라봤다. 그는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철저히 숨겼다고 생각했던 해외 계좌가 들통난 순간이었다. 그는 말을 더듬다가 결국 분노를 터뜨렸다. 배은 망덕한 것들.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반지하에서 라면이나 먹고 살았을 것들이. 순간 법정은 큰 소란에 휩싸였다.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법정 모독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서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와 녹음기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것은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에는 남편이 저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 지은이한테 이 말하면 죽여버린다. 방청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제국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제국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은 정적에 잠겼다가 곧 술렁였다.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일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박제국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듯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러나 유나는 흔들림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무너져 내린 한 사람일 뿐이었다. 방청석에서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딸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오랜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의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유나 양,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유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말은 그대로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권력자라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유나는 엄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맑고 단단했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다시 살아가자. 두렵지 않게.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막 문을 열고 있었다. 1년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과거 강남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미경과 서유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고 공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감돌았다. 엄마, 아침 다 됐어요. 유나는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리며 말했다. 계란 프라이와 미소국, 김치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정성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유나야, 미경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예전에 그녀라면 늘 피곤에 찌들고 두려움에 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첫 출근이죠? 유나가 물었다. 응, 떨리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 미경은 웃음을 지으며 손에 든 가방을 매만졌다. 유나는 엄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정말 달라졌어요. 전보다 훨씬 자신 있어 보여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긴 해. 우리가 겪었던 시간들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잖아요. 미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맞아. 옳은 선택이었어. 그게 가장 중요하지.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상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그 무렵 언론에서는 여전히 박제국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부패 권력의 상징처럼 회자되었고 다큐멘터리와 신문 칼럼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었다.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한 가족의 용기에 감동했다. 유나는 대학 강의실에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같은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 되어 있었다. 유나,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아니었으면 아직도 다들 속고 있었을 거야. 친구들이 다가와 속삭였다.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엄마가 용기를 냈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강민호도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는 로펌 인턴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유나를 향한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 유나야,
이번에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너를 초청했대. 내가 경험을 나눠달라고. 유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라면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뒤 유나는 작은 강연 무대에 섰다. 눈앞에는 수십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맞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저는 아직 학생일 뿐이지만 용기를 내어 행동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힘들고 무섭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청중 중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엄마에게 강연 이야기를 전했다. 미경은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나야,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니에요. 엄마가 있었으니까 가능했어요. 나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유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고 흘러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엄마, 유나는 부드럽게 불렀다. 응. 고마워. 끝까지 용기를 내줘서. 미경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널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결국 내가 우리를 구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희망이 채우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미래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초여름의 햇살이 서울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서유나는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레포트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했다. 박제국이 구속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세상은 쉽게 그를 잊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꺼내들었고 정치인들의 비리 문제와 얽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날 오후 유나는 도서관을 나서다 낯익은 그림자를 보았다. 기자였다. 유나 씨,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박제국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기자는 실망한 듯 물러섰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과거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마주 앉자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도 기자들이 있었니? 응, 하지만 괜찮아. 이젠 두렵지 않아.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여전히 폭로자와 용기 있는 딸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유나는 강민호와 함께 피해자 지원단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 안에는 가정폭력과 권력형 범죄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고 어떤 이는 이제 막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남편에게 수년간 맞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나 양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의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 목소리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 넌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의 상징이야.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나는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들이 존재했다. 자기 가족 팔아서 유명해진 거 아냐? 어린애가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와 같은 댓글들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어느 날 유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이런 소리를 들었다. 저게 바로 그 유나라는 애 아니야? 기자들 앞에서 울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유나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쓰라리게 아물었다. 그날 밤 그녀는 엄마와 마주 앉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나 가끔은 후회돼. 우리가 너무 큰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닐까 하고. 미경은 잠시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유나야, 우리 선택은 옳았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속에 있었을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난 아직도 매일 맞고 있었을 거야. 유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옳았죠.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며칠 뒤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박제국이 교도소 안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재심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거야. 민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스스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심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 대비는 해야지. 유나는 다시 USB와 서류들을 꺼내 확인했다. 이미 제출한 증거 외에도 복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해 두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자 했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잣말을 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다시 싸워야지. 며칠 후 열린 피해자 지원 행사에서 유나는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한 번 드러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은 언제나 다른 얼굴로 되살아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청중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유나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사명을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단지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왔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죠? 미경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맞아. 과거는 우리를 묶어둘 수 없어.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유나는 창밖의 별빛을 바라봤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제국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끝날 때까지 싸우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상처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하고 단단했다. 그것은 과거의 소녀가 아닌 진실을 지키는 어른의 목소리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법원 앞은 다시금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제국 측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시민들의 시선이 또다시 집중된 것이다. 정말 무죄일 수도 있는 걸까? 다시 풀려나면 어쩌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그러나 서유나는 차분히 그 자리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재심 청구의 이유는 단순했다. 증거 불충분. 그러나 이미 세상은 박제국의 실체를 알 만큼 알았고 그의 교묘한 논리에 넘어갈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법정 안에서 그는 또다시 눈물 어린 목소리로 호소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 선의가 왜곡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증인석에 선 서유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분은 후원금을 빼돌렸고 저희 가족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스위스 계좌의 거래 내역, 정치인과의 뇌물 정황,
그리고 비서 김도현의 추가 진술. 법정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짧게 단언했다.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간 박제국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도 화를 내지도 못했다. 단지 힘없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순간이었다. 법정을 나온 유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곁에는 엄마 서미경과 민호가 있었다.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래요, 엄마. 이번에는 진짜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어깨에 기대었다. 며칠 뒤, 유나는 대학 강단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학생이 아니라 강연자로 초청받은 자리였다. 강의실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는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저는 저와 제 엄마를 지키고 싶었고 진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가가 젖어 있었고 어떤 이는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강연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유나 씨, 혹시 지금도 두렵지 않으세요? 다시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하면 어떡하죠?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있으면 다시 싸울 수 있어요. 그 말은 학생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저녁, 유나는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예전 같으면 작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소박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었다. 미경은 과일을 고르며 웃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어. 그냥 평범하게 장보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차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서 더 지켜야 해요. 이 평범한 행복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따뜻한 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다시 배웠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용기는 전염된다. 내가 내 용기를 냈듯 누군가 또 다른 용기를 낼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유나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 속 소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야, 잘 자. 네, 엄마. 잘 자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유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아빠, 아니, 박제국 씨. 당신은 결국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엄마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우리 삶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는 과거의 어둠이 아닌 새로운 빛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그녀를 올가매지 못했다. 유나와 미경은 자유로웠고 그 자유 속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